전환사채 완전 정복 3강. 리픽싱이란 무엇일까?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왜 기존 주주는 긴장할까? 이 강에서 우리는 전환가액을 공부했습니다. 전환사채. 10일을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그 기준 가격이 전환가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같다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처음 정한 전환가액이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가액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리픽싱,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100억 원, 처음 전환가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억 원을 10,000원으로 나누니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1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주식이 6,000원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선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던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낮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픽싱입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는 숫자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처음 전환가액은 10,000원.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1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100억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약 143만 주가 됩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은 100만 주에서 약 143만 주로 늘었습니다. 약 43만 주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 주주가 리픽싱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그리고 조건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전환가액이 내려가면 같은 전환사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 증가.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끝없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는 발행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공시를 볼 때는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조건상 최저 조정가액이 7,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10,000원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7,000원까지 내려갈 경우 주식이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주식수만 보고 있으면 미래의 희석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전환가액 기준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이 100만 주라면 전부 전환됐을 때 1,1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전환 가능한 주식이 약 143만 주로 증가했다면 미래에는 약 1,143만 주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존 주주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조건이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최저 조정가액도 다를 수 있고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전환가액을 올리는 조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 공시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는 전환사채 공시에서 숫자 몇 개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최초 전환가액은 얼마였는가? 세 번째, 최저 조정가액은 얼마인가? 네 번째, 전환가액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섯 번째, 그 주식수가 현재 발행 주식수의 몇 % 정도인가? 특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잠재 주식이 10만 주라고 해도 현재 발행 주식이 10억 주인 회사와 현재 발행 주식이 100만 주인 회사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주가 나온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주식 수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물량인가를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처음 공부하면 리픽싱이라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환가액을 다시 맞춘다. 특히 주가가 내려갔을 때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리픽싱은 전환가액 조정입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갔다. 전환사채 금액은 100억 원으로 똑같다. 하지만 전환 가능한 주식은 100만 주에서 약 143만 주로 늘어난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전환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 조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몇 주까지 생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전환사채 공시에서 리픽싱을 발견했다면 이제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숫자를 봅니다. 전환가액은 얼마나 내려갔는가? 주식수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이 세 가지를 계산하면 리픽싱이 기존 주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4강.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분 희석과 오버행 이해하기. 3강에서 우리는 리픽싱을 공부했습니다. 리픽싱.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 조정이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전환가액도 조건에 따라 내려가면 같은 금액의 전환사채가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현재 전환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 조정가액에서는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환사채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가 실제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는 1,000만 주,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생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 전에는 1,000만 주, 전환 후에는 1,200만 주, 전체 주식 수가 200만 주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000주가 800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식은 여전히 1,000주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주식 수가 늘었습니다. 아주 쉽게 피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전체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몫은 10%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전체가 12조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약 8.3%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분 희석은 내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회사의 실적, 성장성, 시장 상황, 투자 심리, 수급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환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물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주가는 20,000원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시장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나오는 주식이 10,000주, 20,000주,
이 정도이고 회사의 전체 주식 수가 아주 많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주식이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많다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저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 아닐까? 바로 이런 부담을 이해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주식이 시장에 팔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많은 주식이 존재합니다. 그 물량이 주가 위에 무거운 짐처럼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오버행은 잠재적인 대규모 매물 부담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분 희석과 오버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지분 희석.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오버행.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물량이 주가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짧게 기억하겠습니다. 지분 희석은 지분의 문제, 오버행은 매물의 문제. 그렇다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 감소 가능성,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가능성, 시장 수급 측면에서는 오버행 가능성,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자가 전환 청구 관련 공시를 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10만 주인지, 100만 주인지, 1000만 주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 수만 보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이 100만 주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라면 약 1%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행 주식 수가 500만 주인 회사에서 100만 주가 새로 나온다면 현재 주식 수의 20%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100만 주라도 회사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에서는 몇 주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식 수 대비 얼마나 큰 물량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입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 현재 주가가 11,000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라면 어떨까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전환받은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더 주의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물량이 주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실제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고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가, 이런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얼마인가입니다. 한번 전환 청구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전환사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 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번에 나온 주식만 보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잔여 물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전환사채 관련 공시를 보면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환 청구가 나왔다. 그러면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그 다음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 그리고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또 언제 주식으로 상장되는가? 마지막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하면 전환사채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주식이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버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으로 인해 관련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뉴스만 보고 무조건 호재, 무조건 악재,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기는가?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몇 %인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언제 상장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주주는 그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희석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오버행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전환사채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